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주문진 중학교에서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2023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영역으로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1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주제는 두뇌 기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방안으로 지금부터 저희 학교가 연구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개요, 두 번째는 학교 실태 분석, 세 번째는 연구 과제 설정 및 실행,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및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개요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17년, 2021년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보인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중학교 3학년을 보시면 국어는 2017년에 2.6%에서 2021년 6.0%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수학도 2017년엔 7.2%에서 2021년 11.6%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영어도 2017년엔 3.2%에서 2021년에 5.9%로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 모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요즘 추세에 저희 학교가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 두뇌 종합검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뇌과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두뇌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높은 우울 및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들에게 정서 안정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영역에서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양한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함을 인지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론적 배경인데요.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뇌과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뇌 종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뇌 종합검사는 크게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 두뇌 사고 유형 평가, 즉 HBTS 평가입니다. HBTS 평가란 두뇌의 특성을 네 가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학업상의 특성, 학교 적응 문제, 두뇌 적성과 진로 선택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온라인 평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정보 저립 과정 평가, 즉 LIPA 평가입니다. LIPA 평가란 학습 정보 처리 과정 중 두뇌의 네 가지 영역, 즉 입력 기능, 정서 기능, 인지 기능, 실행 기능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 특성을 결정하는 두뇌는 대뇌피지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좌측 전뇌, 좌측 후뇌, 우측 전뇌, 우측 후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HBTS 평가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두뇌 프로파일 결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시 사진을 보면 다음 학생은 좌측 후뇌 부분이 112점으로 가장 높고 좌측 전뇌 부분이 48점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두 번째로 자신의 두뇌 강점과 약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뇌 강점 같은 경우에는 예시사진의 학생은 좌측 후뇌 부분이 높았기 때문에 정리 정돈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명확한 지침에 따라서 일을 잘한다 라는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도 결과지에 나오는데요. 두뇌 약점의 경우 예시사진의 학생은 좌측 전뇌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 내린다 등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두뇌 프로파일에 맞는 직업 적성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예시사진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좌측 후뇌 부분이 높았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지침을 잘한다든지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경리민 은행 업무와 같은 직업이 적합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뭔지 파악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두뇌 프로파일에 따른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외향성이 높은지 내향성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고 각각의 비율에 따라 자신이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지 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활동을 구성할 때 강의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모둠 활동을 구성해서 다른 학생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은지 등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두뇌 프로파일에 따른 정서 상태 및 설명이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긍정적인 감정이 높은지 부정적인 감정이 높은지 그 비율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높은 학생들은 따로 상담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두뇌 우성의 변경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타고난 두뇌 특성을 그대로 발달시킨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여주고 두뇌 우성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 줍니다. 일곱 번째로 HBTS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요. 평가 문항 샘플을 보시면 학생들은 빈칸에 들어갈 말 중에 자신과 가까운 것을 1번, 가장 먼 것을 4번으로 순서대로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HBTS 평가는 개인별 신경학적 지배성 유형 검사, 즉 INDP 평가를 포함하는데요. INDP 평가란 두뇌뿐만 아니라 눈, 귀, 손발이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를 나타내주는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뇌와 반대되는 신체를 사용했을 경우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두뇌와 신체 기능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 LIPA 평가입니다. LIPA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습 정보 처리의 과정 중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23가지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검사 결과는 이 중에서 위험군 이상을 보이는 항목을 표기해주고 그 항목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범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학생들이 검사하는 방법은 앞선 HBTS 평가와는 달리 문항을 읽고 그 문항을 5점 척도로 나타내서 자신에게 가장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학교 실태 분석입니다. 저희 학교 환경을 학생, 교사, 가정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고 학업과 진학 욕구가 부족한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 및 평가 개선 의지가 강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데 반해 적응력 교사가 많아 학부모 상담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에는 결손가정 및 경제적 빈곤 가정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생계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관계로 학교 참여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고 돌봄 기능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4가지 요소로 분석하는 SWOT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으로 강점과 기회를 결합한 SO 전략입니다. SO 전략으로는 교사의 교육적인 열정과
매달 하는 학년별 학습 공동체를 활용한 더 배움 공동체를 통한 수업 연구를 하고 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약점과 기회를 결합한 W 전략입니다. 학생들이 부족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뇌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1수업 2교사제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강점과 위협을 결합한 ST 전략입니다. 학생들이 정서적 어려움과 학생의 비전이 부족한 점을 활용하여 자존감 향상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교원 맞춤형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점과 위협을 결합한 WT 전략입니다. 학습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에 대한 학부모 역량 강화를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인데요. CLS 기초학력 현황을 보면 미도달한 학생이 소수인 반면에 교과학습 현황을 보면 미도달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1, 2, 3학년 중에 기초학력 검사 결과 미도달한 학생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은 71명으로 나타난 2학년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는 연구학교 대상을 2학년으로 선정하고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과제 설정 및 실행입니다. 연구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연구과제는 두뇌 기반 맞춤형 교육의 적용. 두 번째 연구과제는 정서 안전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세 번째 연구과제는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두뇌 기반 맞춤형 교육의 적용인데요. 이는 다시 4가지 과제로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두뇌 종합 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뇌과학적 분석을 통해 학생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뇌 종합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연구학교 대상인 2학년 전체 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시기는 총 2번 사전검사로 1학기 초에 3월에 그리고 2학기 말에 10월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법은 온라인 검사로 본교 컴퓨터실로 반별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검사 시간은 약 60에서 90분이 소요되었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별로 발급된 검사 코드를 입력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담임 교사 및 담당 검사의 전문가의 입회 지도 하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두뇌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배움 공동체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였는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 수시로 교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학년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해왔던 터라 학생 특성을 공유하는 문화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학년별로 모여서 협의회를 진행하였는데요. 학년별로 협의회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2학기 부쩍 들어서 수업을 참여를 잘 안 하고 엎드려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조금 어려운 과목이 돼서 그럴 때가 있고 지금처럼 작도를 할 때는 사실 그냥 그대로 따라서 평가 과제를 주면 잘 진득이 집중력을 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이렇게 행동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연필, 색연필을 깎는다든가. 특히 5월과 10월은 수업 공개와 연계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함께 작성하였는데요. 공개 수업 학급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과별로 어떻게 지도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 개인별 지도 중점 사항을 넣은 다음 왼쪽과 같은 교수학습 과정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도를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참가하는 선생님들이 해당 학생을 중점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9월에는 1학기에 연수받은 내용과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는데요. 따라서 오른쪽과 같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 방안을 교과별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회차마다 공유한 내용을 협의록으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그 협의록으로 작성한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과제 1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 튜터 활용 협력 수업을 하였는데요. 정규교육 과정 내에서 협력 강사의 지원을 받아 학생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교과에 학습 튜터를 2명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지도한 학생들을 이렇게 활동 일지에 기록을 하여서 자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다음 차 시에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사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 튜터를 활용한 수업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으로는 방과 후 기초학년 향상반을 운영하였는데요. 정규 교과 시간에 25명 남짓되는 학생들의 모든 성취를 알긴 어려우므로 방과 후 기초학년반을 통해서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지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내용은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각각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역사 5개의 교과를 운영하였는데요. 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에 어떻게 지도할지 먼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활동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학습 초기와 후기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서 다음과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인 정서 안정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학습 및 정서 심리 검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서 안정 및 치료를 위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요. 성장 지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교육복지실과 연계하여 저희 학교에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은 점을 보고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 및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소규모로 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한 활동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인데요. 두뇌 종합검사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경향이 나타난 본교 2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우 정신적으로 충격으로 인해서 감정이 무의식 쪽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0시간에 걸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담 활동을 하는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는 운동부 학생들, 축구부와 복싱부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 선수들이 대회 출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이스쿨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과제인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 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설명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연수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를 실시한 활동 모습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형이 안 돼?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및 제언인데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두뇌 종합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정기고사 성적에 변화가 있는지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결과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두뇌 종합검사 분석 결과를 보면 본교 2학년 학생들의 두뇌 사고 유형 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좌측 전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6명으로 6.1%, 좌측 후뇌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15명으로 15.2%, 우측 전뇌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31명으로 31.3%, 우측 후뇌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47명으로 47.5%로 나타났습니다. 즉 본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측 후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우측 후뇌의 특성은 화합 및 감성 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서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어울려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또한 타인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능숙하고 표현력이 월등해서 예술적인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교 2학년 학생들의 외 내향성 분포 및 일반적이나 학업적인 감정에 대한 분포인데요. 특히 본교 2학년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우측 후뇌의 성향상 외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동적인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구성할 때 활동형 수업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이나 학업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높았는데요. 이는 감성지향적인 우측 후뇌의 특성상 감정의 기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55명,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38명으로 긍정적인 학생이 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학년 학생 절반이 학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주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중심의 수업을 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정보 처리 과정 검사, 즉 LIPA 검사 결과인데요. 입력 기능을 보시면 청지각 기능, 즉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 위험군 이상인 학생들이 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읽기와 토론을 통한 말하기 트레이닝이 부족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읽기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는 상담 및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정서 기능에서는 사회불안 경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경향은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작은 성공 경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3월에 실시한 사전검사에서는 학생들의 두뇌 분포 경향이 다음과 같았는데 10월에 실시한 사후검사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논리 분석적으로 사고하거나 순차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좌측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증가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는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두뇌 사고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했던 다양한 노력들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기고사 성적 분석 결과인데요. 1학기 1회고사에 실시한 시험을 사전검사로 두고 2학기 1회고사에 실시한 시험을 사후검사로 뒀을 때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과학 역사 중 P값이 0.05 미만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분석된 교과는 역사 교과 하나였습니다. 이는 수학과 과학과 같이 기초지식이 다소 요구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사 교과의 경우에는 단기간의 흐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과는 맞춤형 교육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항상도 검사 분석 결과입니다. 기초학력 항상도 검사의 경우에는 총 2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요. 그 결과 전체적으로 검사 결과의 향상도에 도달한 학생은 6명으로 10%에 나타났습니다. 전체 도달률이 10%에 그친 것으로 보아 향상 정도가 저조한 편에 속하며 이는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다 눈에 띄는 향상 정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로서는 연구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45.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습 튜터 지원에 대한 학업 성취 기여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45.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5점 척도에서 중간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은 성향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만족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연구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이 53.3%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도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도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것은 물론 학교에서도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연구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73.3%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상담 활동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두뇌 분석에 대한 연수는 이루어졌으나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연수가 좀 부족했다. 또한 학교 전체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소수의 인원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의 학습 향상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분석된 내용만으로 학생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장기간의 계획 속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와 지역 전문기관 간의 연계가 중요한데요. 특히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학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객관적인 자료와 지속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부모를 설득해서 반드시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 변화가 쉬운 청소년기에서는 정서적 지원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본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력 향상보다는 생활지도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자극을 제공해주고 전반적으로 학급 자체가 학습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인 강릉 주문진 중학교의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